여러분, 저는 지금 보문산 입구에 와 있습니다. 자, 보문산 공원로로 한번 산책을 해보겠는데요.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보문산이 청년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유일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각광을 받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전 지역에도 아주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고 청년들이 갈 만한 좋은 곳들이 참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보문산은 드디어 침체된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전의 슬럼화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인생 이모작에서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서 이 보문산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걷는 것은 지금 시간이 밤 11시가 돼가고 있는데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혹시나 이 보문산 지역에 범죄 사각지대는 없는지 한번 시민 기자의 눈으로 살펴보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불법 주차한 차량들도 참 많고요. 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전이 깨끗하고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좀 서로가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더 활성화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걔 입 마스크 해야 되는데, 걔 마스크 해야 돼요? 예. 지금 우리 주민이 개를 한 마리 몰고 나왔는데 마스크를 하지 않아서 마스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에서는 보다 더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일에 대한 가감한 그러한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보문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 보문산 거리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좀 예전에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낙후된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좀 아쉽긴 합니다. 어제 태풍 링링이 대전과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지금 길거리는 좀 지저분합니다. 가로수 잎사귀들이 이 주변에 많이 떨어져 있군요. 이렇게 되면 청소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여기도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은 정말 빨리 간다. 세월은 정말 빨리 간다. 불과 30년 전에는 대전의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보문산으로 데이트를 왔던 곳이고요. 여기는 저녁 때만 되면 젊은 청년들이 손잡고 많이 거닐던 곳입니다. 그때 대전의 인구는 60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대전 인구는 대략 150만 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청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개 한 마리 끌고 나왔던 그 청년 외에는 거의 중년의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 그런 슬럼화된 도시, 슬럼화된 그 공원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보문산에는 우리 대전 시민들의 많은 애환이 담겨져 있는 곳인데요. 이 보문산에서는 보문산성도 있고요. 그리고 전망대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전 시내 야경을 내려다보기도 하지요. 예전에는 동물원도 있었고 놀이공원도 있었습니다. 보문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문산을 즐겨 찾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잘 오지 않는 곳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지금 가게들 보십니다마는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11시가 됐으니까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긴 6시만 돼도 이미 문을 닫는 상가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전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단 대전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행복 강의, 인문학 강의를 하러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전국의 형편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통영이나 거제, 울산, 그리고 창원 쪽, 구미, 군산 이런 곳은
경제가 말이 아닐 정도로 어렵답니다. 이미 부동산이 반토막 났고요. 그 지역에는 공무원들 외에는 거의 다 지금 가계 대출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하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적전 앞에서 분란하고 또 분열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치고 당파 싸움이나 하다가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내년도에 우리나라 예산이 530조인가요? 540조인가요? 엄청난 예산으로 9% 더 성장이 아니라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젊은이들의 어깨에 가뜩이나 무거운 짐으로 내려앉을 텐데, 우리 중년들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문산의 그 화려했던 영광이 사라지고 침체되어가는 이 보문산의 모습처럼 대한민국의 경제가 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저는 보편복지보다는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수당을 주는 거, 실직수당, 노인수당, 심지어 청년수당, 육아수당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리고 고등학생들까지 모두 무료, 무상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게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1990년대까지 호황을 누렸던 베네수엘라가 급격히 몰락하고 그 군사정권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된 한 사람에 의해서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침몰했죠. 그래서 매년 2000%, 3000%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부채,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정치를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시민의식, 정말 국가를 멀리 바라보면서 큰 차원에서 국가 설계를 하고 국민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들은 반드시 시내를 좀 걸어다녀 봐야 합니다. 차를 타고 휙 지나가 버리면,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상류층들과만 귀를 맞대고 입을 맞대고 살다 보면 그들의 눈은 가리워지고, 그래서 나라는 썩어 들어가는 줄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걸어다니면서 서민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서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정치인들의 본래적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도로를 유유자적하며 횡단하는 이 고양이, 어쩌면 저 고양이가 지금 하루하루 연명해야만 하는 실직자들에게는 훨씬 더 부러운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더 합심하고 단결하고, 그래서 저 일본의 제국주의 근성 앞에서 우리가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요. 어차피 싸움판은 벌어졌으니 일본을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소미아도 파기한 것 어쩔 수 없고요. 이제는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권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아쉽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국방비를 요구할 것이고요. 주한미군을 갖다 놓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 이용하면서도 그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분담금을 거의 다 대한민국에게 떠맡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 비용이 5조, 6조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라가는데 말이죠. 자, 이 보문산의 그 화려했던 영광은 사라지고
지금 똥개만, 고양이만 어슬렁거리는 이 한가롭고 한적하고 그리고 소외된 지역으로 전락하는 장면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 보문산에는 지금 우리 중년들에게 얽혀있는 애환, 그리고 추억, 그리고 여러 가지 기억될 일들이 많은 곳일 겁니다. 그러한 보문산에서 이렇게 답답하고 칙칙한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잘 걸어다니지 않는 이 길, 이 보도블록은 세월이 지나면 부서지겠지요. 그리고 잡초가 무성할 수가 있겠지요. 부디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행복을 이야기하고 삶의 고단함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좋겠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 가로수의 뿌리가 보도블록을 밀어 올린 모습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연의 힘, 스스로 그러한 것, 이것을 노자는 도라고 했는데요. 도법 자연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법이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는 삼수변에 갈긋자, 물이 흘러가는 것을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예산을 정액하고 그래서 그것을 복지만두래라는 그런 개념으로 흥청망청 써버린다면 그 뒤에 그 늘어난 엄청난 부채를 도대체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보문산을 올라가는 이 보도블럭에 무수히 자라고 있는 잡초를 보고 있습니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이 보도블럭이 다 망가지고 그리고 잡초만 무성한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자, 이 마루라는 카페인데요. 간간히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서 차를 마시고 또 즐기는 그런 곳이지요. 여기서 헤어져야 돼. 1980년대에는 이 마루라는 카페가 없었는데 이게 생겨났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곳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러한 카페가 잘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대전 시민들의 사랑이 숨겨져 있고 삶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문산이 좀 더 잘 가꾸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둡죠. 보문산 산책로가 그리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곳에서 오래전에 살인사건이 났던 것처럼 불행스러운 일이 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자,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라고 해서 고향을 찾아오고 그리고 옛 추억을 더듬어서 보문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많이 올라가지 않고 중간 지점까지만 올라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사회는 분열되고 국민들의 여론도 둘로 쪼개어지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그 분열된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주인을 잃은 나라처럼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민국을 놓고 자신들의 이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져 버린 대한민국, 그 무지막지한 아베 수상의 일파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그런 망발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1900년대 초반에 구한말 시대의
명성황후를 살해했던 그 나쁜 모습들을, 그 악행을 지금도 공공연히 버리려고 하는 그들입니다. 국가가 힘이 없을 때에 국민들은 어디로 가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디아스포라가 될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싸우기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보문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데이터 코스로 제일 순서가 되었던 보문산이 이렇게 버림받은 칙칙한 동네가 되어버린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때의 그 영광에서 이제 한국은 멀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많은 빛만 지금 여기에 보이는 저 캄캄한 모습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둡죠? 자, 여러분 돌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제가 왔던 길로 돌아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제가 100일 연속 페이스북에서 아고라 광장을 매일 저녁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했는데요. 그때 인문학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역사, 철학만 아니라 예술, 문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 글과 문자일 텐데, 글과 말일 텐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언어라고 한다면 인문학에는 사람의 삶과 관계된 모든 것이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인문학의 필요성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이 만들어가는 과학시대가 더 이상 오판하지 않고 괴물 사회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성찰이 필요하지요. 인문학은 항상 내 자신의 삶의 자리, 찌찜 레벤이라고 하는데요,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공익적인가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인문학의 역할입니다. 저는 인문학 강의를 참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인문학이지 않을까. 저 캄캄한 길, 환한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올라오는 자가용처럼 과학기술 사회가 안겨주는 풍요로움 이면에 인간다움을 상실케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인간다움을 진정 깨닫게 성찰하는 그 귀한 도구가 인문학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500년, 600년 전에 동양에서는 노자와 공자, 맹자 같은 분을 중심으로 인문학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인문학의 부흥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인문학은 계속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왔고요. 그 인문학의 힘은 어쩌면 테크놀로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과학기술 사회의 병폐를 브레이킹할 수 있는, 그래서 조절하고 또 더 좋은 곳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문산에 있는 카페, 이 카페의 기능은 이 산을 거닐다가 목이 마를 때에, 다리가 아플 때에 한 번쯤 들어와서 쉬었다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인절미 빙수도 있네요. 자, 만약에 이 보문산을 올라오는 나그네에게 목을 축일 수 있고 다리를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없다면 어떨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인문학은 바로 그런 힘을 갖습니다. 인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답답하다,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인간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미래적 가능성을 되찾아보고 그것을 그려내게끔 하는 힘이 인문학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인문학 교수로서, 철학 교수로서 인문학의 가치를 늘 주장합니다마는 요즘 현대인들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됐지, 잠 편히 자면 됐지, 인문학은 무슨 인문학이냐, 개똥철학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과학적 도구들, 과학 문명의 무수히 많은 산물들, 지금 자가용이 경차가 지나가고 중형 세단이 올라왔는데요. 저게 경차에서 중형 세단으로 바뀌어지는 데에는 인문학의 성찰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에게 보다 더 편리하고 보다 더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 아늑하고 더 안전한 차량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문학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윤활유가 된다는 겁니다. 인문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여기에 벤치도 있습니다. 이 벤치, 이 정자도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습니까? 정자의 저 윗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 한번 보십시오. 다 아름답게 만든, 이것이 바로 인문학적 성찰이라는 거죠. 인문학의 힘은 정말로 문명을 더 고급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13세기에 르네상스가 발생하고 그 르네상스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인문학의 부흥이었죠. 문예 부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문예 부흥을 통해서 유럽의 대학이 생겨나고요. 유럽의 최초의 대학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된 거죠. 하이델베르크에 가보면 그 대학 안에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 어우러져 있는 것이 대학이 되는 거지요. 그 대학에서 말할 수 있는 웅변에 관한 것, 사람을 설득하는 논정술, 논리학이나 웅변술 같은 수사학을 가르쳤고요. 거기에서 수학이나 기하학이나 미술이나 문학을 가르침으로써 시대를 더 알차게, 그리고 인간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후마니타스를 생각하게끔 하는 그 인문학 운동이 대학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전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 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파 싸움이나 하고 문명국가에서 소외되고 결국 제국주의 일본의 속국이 되었던 거지요. 38년 동안 일본의 속국으로 고통을 당했던 것이 우리 조선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인문학은 실용적입니다. 인문학은 현실적입니다. 인문학은 실제적입니다. 인문학은 우리의 삶에 매우 밀접한 윤활유가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의는 정말 필요하고요. 인문학에 대한 성찰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문학에 대한 고전의 그런 지식들을 한번 가져보면 좋은데요. 그 인문학 가운데에 성경이나 불경도 좋습니다. 논어맹자, 대학, 중용, 이러한 사서, 삼경, 그런 것만 아니라 종교적 지침서인 그런 경전들도 인문학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의 핵심은 사랑이죠. 기독교의 핵심도 사랑, 불교의 핵심은 자비. 자비는 나를 비워서 남에게 주는 것. 기독교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러니까 도교에서 노자가 말하는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은 내 그것을 갖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살다가 가는 것. 이름조차 남기지 말고 가는 것.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자의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The Old Man, 노인
이라는 의미로 노자라고 썼지요. 연세 많은 분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문산의 옛 모습을 생각하면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25분이 됐네요. 이 정막강산 같은 보문산을 밤 11시에 거닐면서 어느덧 돌아보니 제가 중년의 나이가 되었고, 제가 청년 시절에 왔다 갔던 그때의 모습과는 많이 변해져 있던 것, 그리고 사람들의 그 활기찬 모습이 보이지 않는 보문산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한국의 역사가 밝은 곳으로 세계 인류 국가로 가야만 할 터인데, 지금은 백척간두에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서로 분열하지 말고 서로 할 수 있는 대로 뭉쳐서 정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미래를 위하는 그러한 연합운동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념 논쟁이 아직도 있고요. 적폐청산이라는 구호가 아직도 분연히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적폐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모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서 참 가슴이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상당히 존경받던 분에게 왜 저렇게 많은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일부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일부는 페이크 뉴스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 없겠지만, 누구보다도 준법 정신이 투철해야 될 사람이 저러한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 첨념결백해야 인물이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국민들의 기준은 충족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녁 이 보문산 산성을 가진 않았지만 보문산을 일부분 거닐면서 예전에 화려했던 명성의 그 영화로웠던 모습, 활기찬 모습을 앞으로 다시금 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녁 국민의 묵강사 김용진 교수의 인문학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